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전국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이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줄줄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섭니다. 민주당이 각종 논란을 국정 발목 잡기로 규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혹 종합 세트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콕 집어 정쟁의 희생양이 됐다고 두둔했습니다. 갑질 의혹 등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신상 털기이자 명백한 흠집 내기에 불과합니다. 이번 주부터 많게는 하루 5명씩 장관 후보자 16명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자료 제출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냥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그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남편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매수로 논란이 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최소 3명 낙마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표절, 투기, 갑질, 음주운전, 탈세 논란 등 숱한 논란을 야기시킨 후보들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입니까?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판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너무나 흐릿해졌구나. 청문회장에서 소명하겠다던 후보자들은 파장이 커지자 정면 돌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제자 논문을 가로챈 게 아니라 자신이 실질적 저자이며 총장 임용 당시 검증도 문제없이 통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내 소녀상 설치 반대 의혹 역시 행정상 부득이하게 원상복구 공문을 보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후보자 측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보좌진에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 전직 보좌진 2명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있다면서 둘은 극심한 내부 갈등과 근태 문제를 일으켰던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보이콧보다는 송곳 검증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에 있는 데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여론에 따라 일부는 낙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홍소영 병무청장을 포함해 차관급 12명을 임명했습니다. 대장동 변호를 맡았던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조원철 변호사는 법제처장에 올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틀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차관급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차관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교육부에서 이력을 쌓아온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이 발탁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구혁채 현 기획조정실장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국토교통부 2차관은 강희엽,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노용석 등 고시 출신의 정통관료가 승진했습니다. 병무청장에는 홍소영 전 대전 충남 병무청장이 발탁됐습니다. 1970년 개청 이래 첫 여성 청장이자 20년 만에 군 장성이 아닌 내부 인사가 임명됐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건 조원철 법제처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과 성남FC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아 대통령을 최일선에서 도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법령 이해도가 높고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의지를 잘 반영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높이 사서 인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맡았던 김희수 변호사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된 데 이어 또 대통령 측근이 발탁된 건데 당장 국민의힘은 이해 충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정말 국민의 어떤 눈높이는 무시한 보훈성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대통령은 관세청장인 이명구 현 차장을, 국가유산청장인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질병관리청장인 임승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을 임명했습니다. 차관급은 별도 인사청문회가 없어 곧바로 실무에 투입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엔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엔 과연 조사를 받으러 나올지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시 조사를 받으러 나오란 시간은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앞서 지난 금요일엔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지만 구치소의 건강관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해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조사를 앞두고 오전 중 서울구치소를 찾아 출석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온다면 재구속된 뒤 첫 조사가 이뤄지는 겁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문의 법적 하자 문제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 전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재구속에 대해서도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SNS에 구치소에서 운동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특검에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 뒤바뀌며 수사의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관계사의 전현직 경영진을 소환했습니다. 주가 조작 관련 의혹을 파고드는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까지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웰바이오텍 전직 대표 구모 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을 두고 구 씨에게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럼 기점으로 시세 조정이 있었다는 의혹은 인정하십니까? 시세 조정 행위에 이종우 대표나 김건희 여사 연관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인 이모 씨 역시 구 씨와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에서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회사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뒤 주가가 급등했던 만큼 포럼에 참석한 경위 등을 캐 물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삼부토건과 비슷한 시기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회사로 분류되어 주가가 급등한 바 있습니다. 이제 민특검팀의 다음 목표는 의혹의 핵심 인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하기 전 멋쟁이병 단체 대화방에 3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겨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를 맡는 등 각종 의혹과 김 여사를 이을 연결고리로 지목받아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병 특검 역시 이종호 전 대표가 속한 멋쟁이병 단톡방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토요일 대화방에 참여한 송호종 씨 자택에서 강제 수사를 진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메모장 등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양 특검의 칼끝이 모두 의혹의 정점에 선 김건희 여사를 향해 가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현직 검사와 관련한 인사청탁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검팀은 전 씨가 윤석열 정부 초기 브로커 역할을 한 A 씨로부터 검사 B 씨와 관련한 인사청탁성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은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B 검사가 A 씨에게 직접 청탁을 부탁하거나 전 씨가 청탁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미국으로 와보겠습니다. 8월 1일부터 30% 관세를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을 받은 유럽연합. EU는 보복 관세를 일단 연기하고 협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세율 30%는 EU가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데다가 관세 시행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협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각 14일 발효 예정이던 대미 보복 관세를 8월 초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1일부터 3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 서한에 보복 조치 유예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한 겁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금은 협상할 때라며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시행할 대응 조치 준비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고 무역 관계를 더욱 다양화하겠다는 설명입니다. We've prepared for this and we can respond with countermeasures if necessary. So this two-track approach pays off.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율 30%는 현재 시행 중인 기본 관세 10%와 지난 4월 상호 관세율을 처음 발표할 때 거론한 20%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EU와 더딘 협상 속도에 불만을 표하며 경고한 50%보다는 낮습니다. 다만 원칙적 합의 타결을 위한 협상의 진전이 있었다며 관세율 10%를 목표로 한 EU 내에서는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업계에선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C'est un marché très important pour nous. C'est un marché d'environ 350 millions d'euros chaque année de produits laitiers, en particulier des fromages. On exporte chaque année 25 000 tonnes de fromage aux États-Unis, donc c'est un choc. EU 회원국마다 대응 수위를 놓고 의견이 제각각인 가운데 EU 통상장관들이 현지 시각 14일 만나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자, 미국의 무역 협상은 거듭된 압박 속에서도 여전히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8월 1일에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단 멕시코는 합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진행된 무역 대상국과의 합의 내용을 살펴본 뒤 더 나은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8월 1일은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These tariffs are real if the president doesn't get a deal that he thinks is good enough. But, conversations are ongoing and we'll see where the dust settles.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8월 1일부터 구리에 관세 50%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해시 위원장은 미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 구리를 덤핑하는 나라들이 관세를 내게 될 거라며 미국의 안보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If there is a time of war, then we need to have the metals that we need to produce American weapons, and copper is a key component in many American weapons. 브라질의 50%의 고율 관세를 통보한 건 보우소나로 전 대통령의 기소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던 멕시코에도 30%의 관세를 통보한 가운데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합의에 이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Y nosotros creemos que por lo que platicaron el día de ayer nuestros compañeros que vamos a llegar a un acuerdo con el gobierno de los Estados Unidos y que vamos a llegar, por supuesto, a mejores condiciones. 셰인바움 대통령은 주권 침해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 펜타닐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지대 보안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다양한 경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미국이 촉발한 이 관세 분쟁 여전히 진행 상황은 별로 없고 시끄럽기만 한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가 EU와 멕시코에 상호 관세 30% 부과를 발표를 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적대국들에는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요. 동맹국 우호국 쪽에 오히려 강한 이런 관세를 부과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뭘로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전략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은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봐왔지만 일단 그 전형적으로 압박과 협상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이걸 통해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EU와 멕시코에 대한 30%의 이제 고율 관세의 경우도 협상력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그 처음부터 이렇게 전략을 이제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협상 시한을 굉장히 짧게 잡았잖아요. 8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긴장감을 굉장히 높이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면서 상대국이 이제 미국의 요구를 이제 받아들이도록 좀 유도하는 전략을 좀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호국가들에게 좀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저 양상을 띠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협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높은 압박을 통해서 유리한 조건을 좀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벼랑 끝 전술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EU와 멕시코에도 이렇게 할까라고 우리가 한번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트럼프의 기본 전략주의 중 하나가 다자주의 협상을 좀 지향을 하고 그다음에 개별 협상을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협상력을 좀 극대화하는 게 이제 트럼프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EU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자적 협상 파트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회원국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회원국들 간의 좀 분열을 유도해서 각각 개별 협상을 좀 얻어내도록 압박하는 그러한 전략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원하는 바는 뭐 명확하죠. 계속 반복했지만 보호무역주의의 결과 본인들의 제조업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실업률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크죠. 그래서 특히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으로서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높은 관세를 매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제 수출되는 제품의 비용을 결국은 높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 기업이 공급망을 국내로 이제 이전해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미국 내에 좀 생산을 확대하도록 압박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명확하게 그 전략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멕시코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우리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근데 결국은 지금 지지층을 좀 결속을 하고 정치적인 이유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지지층을 좀 결속을 하고 그다음에 뭐 본인이 선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있고 이걸 굉장히 강하게 좀 보여주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7월 8일에 하겠다 그랬다가 8월 1일로 물러서고 계속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별로 트럼프의 이런 전략이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상대국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황스럽게 마찬가지입니다. EU가 또 한 발 물러선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EU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상호 간에 굉장히 무역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파트너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깊게 얽혀 있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EU가 보복 관세를 시행하겠다라고 해서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피해를 본인들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EU의 주요 산업 중에 자동차, 농업, 철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굉장히 크게 예상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보복 관세가 자국 경제에도 타격을 주는 좀 양날의 검 같은 그러한 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은 EU의 굉장히 중요한 수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EU는 개별 회원국마다 미국하고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이견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EU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 EU 정도면 굉장히 강력하게 좀 협상 카드를 갖고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내부 갈등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단일화된 어떤 강경한 대응 전략을 하기가 힘들다. 근데 상대적으로 트럼프는 이걸 알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교적 일관된 압박 전략을 계속 구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EU 입장에서는
굉장히 뾰족할 수가 없는 그러한 예. 그래서 이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거를 보였고요. 특히 EU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예, 예. 경기 침체가 굉장히 상당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의 전면적인 무역 전쟁 자체가 EU 경제를 더 침체 상황으로 갖고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좀 극단적인 상황을 예. 좀 미루자, 시간을 벌자라고 네네네네.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내에 또 여론 자체가 결국은 이제 미국도 이렇게 관세를 부과시키게 되면 미국 경제도 반드시 좋은 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여론이 트럼프의 좀 의견을 좀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좀 전략도 같이 갖고 가고 있는 것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당장 네. 내년 중간 선거 때 공화당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네, 맞습니다.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나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미국 역시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상반기에는 수출 실적이 괜찮았는데 네. 하반기가 좀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당연히 이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예.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글로벌 무역 긴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주요 산업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뭐 이런 부분들인데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실 1월부터 5월까지는 뭐 좋지는 않았고요, 예. 수출이. 근데 6월에 이제 반도체, 선박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수출 증가율이 좀 회복이 되면서 상반기에는 한국의 수출 실적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예.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수출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글로벌 공급망에 이제 미국의 관세 충격이 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나 운송비 상승이 추가 비용 부담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예. 기업 실적에 굉장히 또 악화를 갖고 오는 상황으로 연결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EU랑 미국이랑 중국이 전부 다 주요한 그 경제 그 파트너란 말이에요. 예. 수출 대상국인데 EU 경제가 현재 경기 침체를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겪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경제 회복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 네. 빨리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수출 실적이 좋아지기가 좀 어려운 그런 글로벌 환경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볼 예.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수출 의존도를 네. 조금 그 미국과 중국과 EU에서 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건 이제 중장기적으로 지금 협상을 네. 계속하되 중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뭐 아세안이라던가 아니면 중남미, 뭐 중동 이런 네. 신흥 시장을 계속 개척하는 전략들을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단 산업이나 기술 위주의 산업들은 네. 부가가치가 높도록 어떻게 보면은 기술 초격차 전략을 계속 지속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중장기 전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세안 뭐 굉장히 큰 시장이 될 네. 테니까요. 이런 쪽도 잘 봐야겠고요. 이번에는 국내 시장 상황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최근에 국내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3,100선도 넘어서고 네. 분위기는 좋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공매도 잔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공매도가 뭔지를 한번 봐야 네. 되는데요. 공매도는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주식을 빌려가지고 매도를 먼저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투자 기법입니다. 예, 예. 간단히 말해서 이제 이러한 전략을 쓰는 이유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주가 하락 시에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한 거래 방식이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코스피 시장의 지금 공매도가 잔고가 9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하락 그 기대감이 굉장히 네. 크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인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 네. 글로벌 시장도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 경기 둔화 우려가 각 그 EU나 뭐 지금 미국도 다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죠. 네, 그래서 네, 네. 좀 과열 조정 기대감도 지금 존재를 좀 하고 있고요. 시장 내에서 특히 이제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 고평가 기술주 이게 특정 예, 예. 업종의 실적 불확실성도 지금 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향후 시장 하락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 그래서 공매도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기에 너무 오르다 보니까 네.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네. 여전히 뭐 방향성 자체는 좋은 방향성으로 가고 있긴 하고요. 네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5천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놓기도 했고요. 네. 여기에서 또 하나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네. 이재명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는데 네네. 이게 왜 중요하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뭐냐면은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율을 적용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배당하고 이자를 합해가지고 연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포함을 시켜서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리과세를 이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저율로 이제 과세가 되고 그다음에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게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 유도를 위해서 이제 선택한 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부자 감세 논란, 그렇죠. 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히 이제 배당 3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최대 27.5%까지 감세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소득, 대주주에게 혜택이 좀 집중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투자 활성화와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시장 주식시장이 자금을 조달하는 그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좀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설득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부자 감세, 세수 감소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끝으로 이거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요. 이게 물가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히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폭염 등 이제 기후 변화가 농축산물 가격을 올린다는 의미로 이제 히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은 사실 기온이 1도 정도 오르게 되면은 농산물 가격이 평균 0.4에서 0.5%포인트 오른다라고 하는 보고도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폭염의 영향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폭염하고 장마로 인해서 일단 이게 좀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면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농산물 출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제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초복이 있었잖아요. 그 수요 증가로 닭고기 등의 수요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수요가 커지다 보면 또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해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좀 반복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폭염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물류나 유통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전부터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존에 이제 우리가 비축 재고를 좀 해놨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더 더운 현상 때문에 이게 소진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면서 가격 상승이 좀 가속화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기후 변화는 현실인데 당장 트럼프 행정부부터 이 기후 위기를 부정하고 있어서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상명대학교 서은숙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길었던 폭염이 잦아들자 이번에는 호우가 비상입니다. 열대 저압부가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한반도를 뜨겁게 달궜던 폭염의 기세가 드디어 꺾였습니다. 전국의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되고 잠시 숨 돌리는 듯 했지만 이번에는 폭우가 비상입니다. 뜨거운 남쪽 해상을 지나며 발달한 열대저압부가 제주 남쪽 해상까지 북상해 다량의 수증기를 끌어올리고 열돔이 사라지면서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 그동안 우리나라에 쌓인 열기와 충돌하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됐고 일부 내륙에는 산사태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부와 동해안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는 북한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3일 밤부터 14일 오전까지 북쪽의 찬 공기와 열대 수증기가 부딪히는 경상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오니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열대저압부가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은 적지만 저기압의 이동 경로와 찬 공기 남하의 변동성이 커 예보된 강수량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열대 저기압들이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되면 수치 모델에서 예측하는 그 경향들이 일치성이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특히나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는 또는 이 기압골에 동반된 찬 공기는
얼마나 남쪽으로 내려오냐에 따라서 그 변동성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크게 변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주 중반에는 또다시 북쪽에서 비구름이 내려오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이번 주는 단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질 걸로 보여 침수와 하천 범람, 산사태 등 호우 피해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집중호우에 행정안전부가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130여 명이 안전지대로 대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오후 6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밤 10시 기준으로 인명이나 시설 피해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부산과 전남, 경북, 경남 같은 4개 시도에서 86세대 138명이 일시 대피했고 이 가운데 101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전공의들이 언제쯤 병원으로 돌아올 것인지도 관심입니다. 전공의들이 정부나 정치권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19일 진행될 전공의 임시대의원 총회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1년 넘게 이어온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전공의의 병원 복귀와 의대생의 복학은 풀리지 않는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와의 유화 국면 속에 의대생은 전격 복귀를 결정했고 이제 남은 것은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뿐입니다. 정부나 정치권과의 물밑 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은 지난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전공의들이 요구해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의 재검토,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 등이 복귀 조건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속도를 내고 밀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전공의의 수련 재개 관련된 부분도 풀어내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결론이 나온다면 오는 19일 열릴 대전협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되고 전격 복귀가 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인 신뢰 회복과 어느 정도 정책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고 정부가 의지가 충분하다면 속도감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풀린다고 해도 정부나 의료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공의를 설득하기 위해 당근책을 내놓아야 할 텐데 특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어렵게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필수 의료, 지역 의료의 인력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들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공의 복귀와 의료 구조 개혁을 함께 풀어야 하는 고차 방정식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 정치권과 의료계의 고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에 3대 특검 수사도 더욱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요.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까지 관련 내용들 조으론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조으론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한 시간인데요. 지난 11일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잖아요. 오늘 조사에는 응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벌써 구속된 이후에 두 번째로 이제 조사를 요청한 상황인데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날에 이제 변호인단이 장뇨와 눈질환을 언급하면서 출석 의지가 낮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에 오늘 출석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좀 낮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 이제 만약에 구속이 되기 전에야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조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략적으로 낫다라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판단을 했겠지만 네. 지금은 이미 구속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에 임해서 어떤 진술을 하는 게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고 네. 이것이 오히려 특검 측에 어떤 유리한 수사의 단초라든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과거에 전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구속된 상황에서 이런 조사들을 거부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오늘 입장 발표가 이제 변호인단에 의해서 또 다시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오늘 출석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두 번째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특검이 취할 수 있는 다음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특검에서는 원칙적으로 소환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발부되어 있는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 감금을 해두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까지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만약에 강제적으로 조사실로 데리고 온다. 이 부분도 현재로서 가능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강제 구인을 한다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특검에서도 판단을 하겠죠.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같은 이제 전직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는 모양새가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다, 무리한 수사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특검 측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강제 구인, 인치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과연 그 조사에 있어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본다면 아무래도 조사에 나와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제대로 진술하지 않을 것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다 고려를 해서 소환 조사라든지 강제 구인, 방문 조사 이런 등의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당장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이후에 내란 특검은 어떤 조치를 취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재구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발 중인데 김계리 변호사, 변호인단 측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에어컨 없는 독방, 영치금 등 사례를 들면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지금까지 언론들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을 미루어 보아서 일반 수감자보다 더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 이런 주장들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어떤 부당한 점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네. 사실상 어떤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운동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전직 대통령이라는 입장 때문에 일반 수용인들이 운동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수용자들과 동일하게 1시간의 운동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지금 법무부에서 굉장히 빠르게 반박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네. 약 처방 문제에 대해서도 그 약을 타입을 허가해서 지급했다라는 부분도 이제 법무부 측에서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네. 이런 부분들이 변호인단에서 내놓는 것이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부당하게 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여론전이라든지 추후의 재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라든지 특검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반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변호인단의 이런 주장들, 예상되는 주장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추후의 재판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짚어봐야 될 내용이 많아서요. 짧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도 지금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제 삼부토건 의혹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어떤 의혹들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을까요? 일단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우크라이나에서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그 투자자들을 속여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그 특검에서는 이들 회사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뒤에 주가가 급등했던 만큼 네. 이 포럼에 참석한 경위라든지 원희룡 전 장관이나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최상병 특검에서는 멋쟁 해병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 대화방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주목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특검팀이 멋쟁 해병이라는 단체 대화방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창구로 활용이 됐다라는 의혹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에 이 대화방에 참여한 송호종 씨 자택에서 이제 강제 수사를 진행을 해서 휴대전화, 컴퓨터, 딸들 결혼식의 축의금 명부 이런 것들을 확보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송 씨 같은 경우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연결을 했다는 인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중에는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고리를 찾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이 사건들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느냐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 될 텐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조만간 변호인단 구성을 마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언제쯤 소환되고 또 조사에 응할지도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사실상 지금 특검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를 하는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그 주변인들과 관련해서 집중적인 수사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변호인단이 꾸려지고 김건희 여사가 조사 일정이 나오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같이 조사를 거부한다거나 나오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주변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이후에 증거라든지 이런 거를 최대한 확보한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최상병 특검에서 어제 오후에 외교부 당국자를 불러서 이종섭 대사와 관련해서 또 의혹을 좀 파헤친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물어봤을까요? 최상병 특검의 수사 대상 사건이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부처의 은폐라든지 무마, 회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부 당국자를 불러서 윤 전 대통령이 과연 이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명되고 있는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키고 주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나가게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명 과정의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사 과정에 따라서 또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그리고 범인 도피 혐의로 또 수사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저희도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우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서울은 아직까지는 흐리기만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습니까? 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서울 등 내륙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동해안과 남해안에 영향을 준 강한 호우구름은 모두 동해상으로 빠져나갔고요. 현재는 동해안에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저기압이 다가와 오전 중에 다시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우산 잘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가 내리면 폭염 상황은 나아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를 기해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열돔 현상이 사라지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아서 습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여름철 폭우와 함께 후텁지근한 날씨에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밤사이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울릉도 독도에만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고요. 산사태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는 내륙에서도 다시 비가 오겠고 특히 영동 중북부에는 오후부터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피해 없도록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남부를 중심으로 이미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까지 영동 중북부에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50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도, 안동 20도 등 열대야가 쉬어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28도, 광주 29도 등 크게 오르지 못하고 예년 수준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더위는 없겠고요. 이번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은 한 주간도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특히 중반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썰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7월 14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꼭 우산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